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0명에서 15명 정도 더 예민해지고 불안, 초조, 두려움. 전에는 그냥 견딜만 한 것들 갑자기 막 미워지고 갑자기 막 꼴보기 싫어지고 뭔가 훅 올라오고. 노인 우울증은 병일까요? 연세가 드시면 더 우울해질 것인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도 덜 되고 치료도 잘 못 받으시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분들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일단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 중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조금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또 혹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빨리 나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 다루는 법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하는 법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온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으로 있는 홍나래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의학과 중에서도 이제 노인정신의학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노년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우울증하고 또 치매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늙는 거는 좋은 거 같으세요? 나쁜 거 같으세요? 정답을 아시는 걸로 해서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쨌든 나쁜 걸로 가고 계셔서 솔직한 마음이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은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화는 좋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막 아파지고 예전에는 밥도 막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또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밤에 잠도 어렸을 때는 막 8시간씩 자도 막 푹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중간중간 화장실 가시느라도 깨셔야 되고 새벽에도 자꾸 잠 깨게 되고 뭔가 좀 몸이 영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사실은 노화는 어떻게 보면 몸을 오래 이렇게 기계로 표현을 하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낡는다고 할까요? 이러면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좋은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고 성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젊은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든지 또 성숙할 수 있는 것들 그간에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과 그런 것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아 초월이나 현실 초월 또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영성의 단계 환원의 단계 이런 단계는 사실은 노년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단계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화를 잘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가는 것이고 이게 잘 되면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화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발달을 잘 못하는 것처럼 역시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얼핏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중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그냥 어린이, 청년, 성인 이렇게만 하고 뭐 그 위에 노인을 얹던 말던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요 앞이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인까지 보다 그 뒤가 너무 사실은 길잖아요. 훨씬 더 길다 보니까 그거를 또 조금 쪼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중년이라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라는 단계. 근데 노인이라는 단계가 예전에는 정말 뭐 60대 이후면 노인으로 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네, 60대인데 누가 가서 노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조금 껄끄럽고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년과 정말 이제 뭐 80대 이렇게 노인 우리가 그냥 노인이라고 볼 수 있는 노년기 그 사이들을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년을 좀 더 준비하는 그런 단계 그렇지만 뭔가 좀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생활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움직이시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때를 좀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늙음을 잘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성과 환원과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적인 부분들, 우리가 뭐 뇌랑 마음은 요즘은 이제 같이 보는데요. 그런 쪽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 중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조금 더 행복하고 덜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또 혹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빨리 나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 다루는 법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하는 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병일까요? 병이죠. 우울증은 병이다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당신이 우울증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정상이지, 이거는 늙으면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들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에 오시는 것도 늦어지시는 경우들도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 더 우울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노인에서 우울증이 더 많다라는 것은 연구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는 노인이 좀 더 많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 젊은 사람이 요즘은 더 많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노화만으로 많이 우울해지시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20살 때의 그런 짜릿한 기쁨은 없으실 수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 일본 어르신분들이 이제 짧은 시를 적으신 것들이 있었는데 뭐 가슴이 두근거려서 사랑인 줄 알았더니 네, 부정맥이더라 뭐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가슴이 막 두근거린 사랑을 막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은 그런 마음이 만약에 계속 들면 사실은 심장이 건디기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즐거운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극심한 감정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 다 우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변하는 것은 맞지만 나이가 든다고 우울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나이 들어서 우울증이 걸린다고 한들 내가 이거를 치료를 굳이 하는 게 필요할까? 어차피 늙으면 약도 안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라든지 이거는 젊은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연구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노인 우울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울증이 뭔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살아보면서 한 번도 안 우울해 보신 분 계세요? 여기 나는 한 번도 안 우울해 봤다. 나는 1년 365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늘 좋다. 그럴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다 우울증이냐? 우울해 본 적이 있으니까 다 우울증이냐? 그거는 아니래요. 우리가 이런 뭔가가 일이 있을 때 내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뭔가를 상실했다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다거나 좌절을 했다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거나 무슨 일들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우울해지는 건 너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계속 우울한 감정이 지속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서 요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혼자 이만큼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누구나 그냥 우울한 정도, 그렇지만 그걸 또 잘 이겨나가시고 하시는 거는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우리가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울한 것들을 어르신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치료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진단도 덜 되고 치료도 잘 못 받으시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 우울증은 어떤 병일까? 얼마나 흔할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주요 우울 장애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정말로 이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가 100분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0명에서 15명 정도. 그러면 사실은 제법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분에 1분 정도는 사실은 우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2021년에 나온 우리나라 통계거든요. 보시면 1년 유병률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18에서 29세가 이제 한 3%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70세 이상도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남성분들이 어떤 증상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셔서 더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워낙 조금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시거나 이러시는 거를 사실은 어르신분들은 남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쭉 어려서부터 배워 오셨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덜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정말 18세에서 29세보랑 70세 이상이랑 여성분들은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이렇게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우울증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우울하겠죠. 기분이 우울한데 어르신분들 우울증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나 너무 우울해, 나 지금 막 죽고 싶어, 나 막 너무 지금 기분이 다운돼 있는 것 같아, 막 불안해 죽겠어, 이렇게들 표현을 너무 잘 하시는데 어르신분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잘 안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뭐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보면 다 정상이라 그러고 그래서 돌다가 그래도 한번 정신과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고 왔더니 우울증이다. 뭐 잠이 안 온다. 혹은 어떤 분들은 좀 치매가 오는 것 같아서 검사해봤더니 치매는 아니고 우울증이래더라. 이런 식으로 기분에 대해서 기분으로만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은 생각보다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의 특징도 연세가 드시면 그런 감정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줄어드시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뭔가가 힘들고 그럴 때 나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 사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뭐 기분이 이렇고 저렇고 막 표현하고 그러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지 뭐 오늘 내가 기분이 이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마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런 우울 자체를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통이나 뭐 소화장애, 어지러움, 기운 없음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화병이라고들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는 우울증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막 가슴 답답하다, 뭐 여기 열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다.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중에 나 지금 갱년기 증상 온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막 열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고 막 뭔가 막 가슴도 벌렁벌렁 거리고 막 이러니까 이거 흔히 말하는 갱년기 증상이라는데
그러고 오시는데 제가 항상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폐경 언제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그리고 당연히 막 20, 30년 전에 폐경하셨는데 지금 갱년기면 회춘하신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우울증 증상이 마치 갱년기 증상 비슷하게 이렇게도 오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꾸 건강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우리 건강염려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병원 5만 군데 다 다니시고 가셔서 검사 다 하셨는데 검사해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면 다행이구나 이렇게 안 되고 못했나 봐. 더 큰 병원 가봐야겠다. 아니면 그럼 다른 데 가봐야 되나? 뭐 옆집 누구는 어디 갔더니 뭐가 나왔다는데 그 병원 가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절대 이게 내려놓아지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어렵고 자꾸 깨게 되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시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더 예민해지고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도 많아지세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견딜만한 것들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버님들 몇 분 계시긴 하시지만 어머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아버님들은 똑같이 생활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꼴보기 싫어. 뭘 저렇게 뭐 이렇게 밥 먹고 설거지통에도 안 갖다 놓고 사실 평생 한 번도 안 갖다 놓으셨는데 갑자기 막 미워지고 갑자기 막 꼴보기 싫어지고 이렇게 막 뭔가 훅 올라오고 그런 마음들이 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때가 내 마음이 사실 편치가 않으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이렇게 다 싫어지고 전에 좋아하셨던 것들도 다 싫어지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TV 틀어놓고 드라마도 너무 잘 보시고 트로트도 너무 잘 보시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즐겁게 사셨었는데 이제는 TV 그 소리 자체도 막 다 신경질 나고 막 시끄럽고 막 손주들도 물론 뭐 손주들은 항상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시는 말씀이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다고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너무 우울해지게 되면 오기 전부터도 안 반가우신 거예요. 그냥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보면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그 마음에 하시는 거잖아요, 억지로.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힘든 게 더 많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늘 너무 좋아하는 세상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들조차도 좀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제 정말 우울증이 아닌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집이 세지거나 행동상의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꼴보기 싫어지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평상시랑 다르게 막 욱하기도 하고 막 안 하시던 뭐 욕을 하시기도 하시고 막 괜히 쿵쿵 이렇게 막 설거지 하는데 소리가 커지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하시고 가족들한테도 뭔가 전에는 뭐 애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래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가던 것들이 괜히 막 고집 부리고 뿔 따고 낸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더 심해지시면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위험 문제들도 생기기도 하고 술도 많이 늘어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어머님들 중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울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뭐 맨날 막 엄청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님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그냥 찬장에다가 소주 한 병 넣어놓으시고 한 잔씩 드시는 그런 분들도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치매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일시적으로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죄책감이라든지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막 불안해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막 놓쳐버리게 되니까 그런 상황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뭐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한테 엄청난 당연히 고통이 될 거고요.
또 이 우울해지게 되면 사람이 내 몸을 가꾸는 일들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압당뇨 약 드신다거나 운동하신다거나 식사 조절하신다거나 이러는 것들도 다 열심히 못 하시게 되니까 건강의 신체 질병의 악화들도 생기고 암 있으신 분들도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재발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률도 증가하고 또 기능의 상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연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울하기 때문에 못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면담을 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분들 우울증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뭐 약물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라든지 뭐 뇌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동반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 언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될까?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을 언제 가야 되는 것이냐? 기능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 기능에 어려움이 생길 때라는 거는 내가 그냥 늘 하던 일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살림하시던 거 살림이 안 되신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매달 이렇게 이런 데 잘 참석하고 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는 못 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기능에 포함이 되세요. 그리고 뭐 나는 맨날 운동 열심히 나갔었는데 우울하고 그래서 못 나가겠다. 그런 것들도 역시 포함이 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예전같이 못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활에 불편할 때 이럴 때는 치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거 보시면 이게 이 사진이 먼저 찍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이. 언제 게 최근 사진일 것 같으세요? 나중에 찍은 사진일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10살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거는 지금 사진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우울증이 있을 때 사진, 치료를 받고 난 다음의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아주 마법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한 7에서 30% 정도는 만성적인 증상을 갖기도 하시고 또 문제가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 제일 문제가 재발이 좀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년 추적 연구에서는 95%가 재발을 경험을 했더라 할 정도로 좀 많은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하면 요즘 뭐 치매 얘기들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럼 우울증이면 바로 치매로 꼭 넘어가냐라고 이것들도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두 병은 다른 병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은 확실히 치매를 높이는 위험 요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대신에 치료를 잘 받으면 그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뭐 상담 치료도 하고 또 생물학적인 치료로는 이제 약물 치료, 주로 약물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약물 치료가 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뭐 광선 치료라 해서 빛 치료.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북구라든지 이렇게 햇빛 잘 못 보고 하는 데들은 빛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쓴다 그러고요. 전기나 자기를 통해서 뇌에 바로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건강 유지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도 치료에 당연히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을 보면 97%가 재발을 하더라. 그럼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약을 딱 드시면 확 좋아지세요. 그러면 다 낫구나. 그리고 약을 끊으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확 나빠지시는데 저희가 이제 유지치료라고 해서 쭉 보통 한 1년 정도, 최소 1년 정도를 약을 쭉 쓰게 되면 재발하지 않고 물론 100% 재발 안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재발의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새로 나온 약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뭐 정신과 약이라 그러면 안정제, 수면제만 밖에 없고 그런 세상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약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신다, 나는 중독되는 약 싫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면, 사실은 항우울제 하나만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로 100년을 드신다고 해도 중독이 될 수 없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하는 약들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부작용 전혀 없이 뭐 처지고 졸립고 이러는 거 싫으시면 오히려 좀 깨워드리는 쪽의 약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요. 약의 종류도 많고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중등도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자마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2, 3주가 지나면 확실히 호전이 있는데, 그때 바로 끊지 마시고 유지 치료를 좀 쭉 해주시면 훨씬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을 그러면 예방을 하거나 하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정말 열심히죠. 그리고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나가면 빨리빨리라는 거밖에 외국 사람들 모른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빨리빨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내가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왠지 저 집이 더 잘 되면 좀 속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맨날 기도하시고 맨날 경전 읽으시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또 눈치 보게 되고, 내가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괜찮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 특히 지금 어르신분들은 특히나 더 낀 세대시잖아요.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 그만큼 다 모셨는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어르신분들 모셨을 때는 그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려니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아이들 오히려 뒷바라지 하셔야 되잖아요. 손주들 보셔야 되고 뭐 도와주셔야 되고 뭐 계속 끊임없이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도 사실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것도 많고 이런 부분들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면 다 안 된다 그러고, 여성분들은 어머님들한테는 여자가 어디 그런 투덜거려, 여자가 조용해야 집이 잘 되지 라고 계속 배우셨고, 남성분들, 아버님들은 네가 가장인데 네가 무너지면 온 집안이 무너지지, 네가 버텨야지, 어디 무슨 얘기를 하려 그래. 양쪽 다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우고 오셔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힘들다고 했을 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배우고 자라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몸에서는 이 힘든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막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병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아파야 아픈 걸로만 좀 의사소통이 되는 거. 추석하면 일단 막 스트레스 좀 사실 어머님들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 요즘면은 저까지는 아닌데 더 어린 며느님들은 뭐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못 갈 수도 있다. 뭐 속은 내가 오늘 요즘 좀 우울해서 나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수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명절인데 나 오늘 우울하니까 이번 명절은 제사 안 지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없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어디가 부러지신다거나 뭐 입원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그래 올해 명절은 넘어가도록 하자가 되지만, 내가 마음이 우울하니까 올해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 자체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소통을 그런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또 이게 사실은 100년도 안 된 서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너무 열심히 살아오시고 너무 빨리빨리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너무 달라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민하면 당연히 우리가 나가서 돈 벌려고 외국으로 나가는 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시잖아요. 지금은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나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시는 것들이 다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급히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또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여름에 밖에 이렇게 더운데 시원한 데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성격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너무 조급하지? 왜 이렇게 막 너무 잘하려고 그러고 막 안당발당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만큼 잘 살아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8가지를 제가 살짝 말씀을 빨리 드리고 끝내도록 하려는데요. 첫 번째, 레디비는 뭐냐면 포기할 건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갈 건 흘러가게 해라. 네. 어떻게 보면 정각사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보낼 건 보내고 갈 건 가고 그러는 것들, 이게 사실은 제일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막 종종 이거 어떡하지 막 스트레스 받는 것들 중에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스트레스 그거 종종거린다고 해결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려요.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고민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고민하셔라. 그건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셔라. 대신에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내려놓으셔라.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인사 대천명이죠. 우리가 할 건 다 하고 고민해야 될 건 다 고민하시는데 대신에 안 되는 거는 내려놓으시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어떻게 숨이 멎을 것 같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신데, 이것도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셔서 복식 호흡을 연습을 평소에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하실 때 배에다가 배 제일 나오는데 한 손을 놓으시고 내 가슴에다 손을 하나를 놓으시고 그러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생각보다 나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에 얹은 애가 이만큼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배에 놓은 손은 나오되 얘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를 신경을 최대한 쓰면서 그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10번 정도씩 계속 연습을 하시면, 그러다 보면 막 흥분했을 때도 자 그래 우리 숨 한번 쉬어보자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데, 연습을 평소에 안 해놓으시면 흥분하면 이렇게 복식 호흡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흉식으로 빨리빨리 받게 쉬면 그게 이제 과호흡이 되셔서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더 두근거려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막으실 수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천천히 말하기. 말이 빨라지면 사실 마음도 급해지고요. 말이 천천해지고 행동이 천천해지면 마음도 천천히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천천히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 행동을 좀 조절하는 걸로 인해서 천천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뤄둔 일 실천하기. 이 미뤄둔 일은 뭐 큰 거 아니셔도 돼요. 뭐 보면 누구한테 문자 보내야 되는데
왠지 껄끄러운 사람이라 계속 안 보내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했던 것들 한번 쫙 하시면 마음 좀 편안해지고 하는 것들 있으시고, 바깥바람 쐬라 이것도 멀리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 계셔도 창문 한번 여셔도 되고 문 열고 그냥 밖에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물 충분히 드시고 영양 간식 잘 드시고 자세 잘 잡으시고, 예. 그리고 기분 좋은 일로 하루를 마무리하셔라. 기분 좋은 일로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이쁜 손주 얼굴 한번 사진 보고 동영상 한번 보고 뭐 아니면 트로트 가수, 이쁜 가수 얼굴 한번 보셔도 되고 노래 한번 들으셔도 되고 기도하셔도 되고, 어쨌든 내가 뭔가 내 마음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별거 아니고 씩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 그런 걸로 하루를 마무리를 하시면 훨씬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